평보서연 기양서에전 특별 강연의 사회를 맡은 학예사 이도호입니다. 평보서연 선생은 전남 한평구 넘다면 이천서 씨 분들이 모여 사는 와천에서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엄다국민학교를 거쳐서 학다리 중학교 때부터 글씨의 자질을 보여서 이후 미술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만 18세 때 광주 사범학교에 미술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평보서 선생님의 그 초기 필적으로 1953년 12일에 같은 사범학교 친구인 정창균 님이 이렇게 바다 그림을, 남해 바다 그림을 그리고 거기 그림 위에 평보 선생이 쓰기를 나의 마음은 이러한 바다다. 여기에서 살고 싶어라. 여기서 울고 싶어라. 그리하여 북과 함께하리라. 이런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짐이 하늘도 알았던 듯 평생 지필로서 일생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 자질로 인해서 1954년에는 전국 교육주간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학생들의 글씨, 한자문화권의 글씨를 모아서 그 작품 전람회를 했는데 그때 수석을 차지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1955년 사범학교 졸업 후에 나주, 목포 등에서 초등학교 그 미술교사로 봉직했던 걸로 전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그린 그림 위에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노트 종이만한 데다가 이렇게 쓴 초기 글씨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러한 바다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붓과 함께 보탈이라고 하는 그 다짐을 쓴 필적이 이렇게 전합니다. 평보 선생님 처음에 조선 후기 흔히 궁체, 이런 글씨가 궁체입니다. 궁에서 사내들이 많이 쓰는 아주 미려한 글씨인데 이런 거를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전라도 진도 출신의 유명한 한글 서예가였던 소전 선재영 선생님의 글씨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일부 따라 쓰기도 했습니다. 평보 선생의 첫 아우는 아시다시피 봄춘자에다 소리성자에서 춘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20대 전반의 필적 등에서 춘성을 사용했음이 보입니다. 춘성이라는 게 봄소리라고 하는 건데, 만물이 생장하는 그런 뜻이겠죠. 아우로 사용하기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적절치 않았던 듯, 아마 1961년 소전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쯤부터 평보라 자오했던 걸로 전합니다. 또 스스로 호를 짓기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소전 선생님께서 지어줬다고도 이렇게 전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뿌리는 마음 그거하고 무술원의 춘성 이렇게 쓴 이렇게 노트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적은 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유한 선생의 20대 초반의 글씨들입니다. 한글 궁체를 위로 썼고 또 그 당시 소전 글씨 선생님에 따라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글씨들을 따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춘성이라는 아우를 이렇게 사용했음을. 이 시기는 아직 그냥 습작기, 이제 글씨를 배우는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잘못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일찍이 이런 글씨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글씨 같은 경우는 한글 글씨를 이렇게 글자를 변형시켜서 하는 소전 선생님의
그 글씨의 그 기법들이 일부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평부는 1957년 11월에 목포의 청호다방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한글서의 발표전이라는 것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전 선생님, 손재영 선생님이 전시장에 왕림해서 평부 선생에게 격려를 해주자 그 기쁨을 글로 남겼고 전시를 마친 뒤에도 이를 마무리하는 회고하는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단기 4290년 11월에 오늘 소전 선생님께서 찾아주셨다. 뜻밖의 호의와 격려, 호평에 이번 발표가 행여 이것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성공이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 선생님한테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이 작은 일기와 같은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마치고 12월 초에 저기에 앞으로의 다짐을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상상외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소전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다. 뭔가 하여튼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한글 서예가고 또 같은 전남 고향의 명사가로서 그의 지도, 그로부터 그의 문화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 한글 서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나한테 주었다. 내일, 다음 날의 나를 알 수 있겠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다. 또 뭐 표고를 어떻게 해야지 글씨가 잘 나온다든지 글씨체의 형식, 또 거기에 시대성이 있어야 된다. 또 글씨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게 앞으로 제 2회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더 큰 보람을 얻으리라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소전 문화에 들어가면서 평부 선생의 글씨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의 바람대로 27세였던 1961년 소전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시 목포에서 교편을 잡던 시기라 전원에 의하면 목포에서 밤기차를 타고 주말에 상경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평부의 작년 20대 인전 후반에서 30대 40대 초의 글씨에서 소전 손재영 선생의 서풍이 강렬하게 미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재영 선생은 진도 출신의 명필로서 초기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술전람회 총독부에서 주관하는 미술전람회에서 계속 작품을 내자마자 입선한 등 당시 필명을 떨쳤던 분입니다. 특히 그는 한글 글씨가 한문에 비해서 점과 핵이 좀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회법도 좀 일률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자의 도장 글씨죠. 전세에서 좀 변한 예서 글씨와 같은 오래된 글씨체를 접목시켜서 글씨의 점과 핵, 그리고 글씨의 짜임, 결구, 또 그리고 붓을 움직이는 운필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그런 시도를 통해서 고졸하기도 하고 또는 세련되기도 하고 또는 생동감이 많은 이런 글씨를 구사했습니다. 이로써 좀 이렇게 틀에 박힌 듯한 조선 초기 15세기의 판본체라는 우리 훈민정음 초기 글씨입니다. 뒤에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의 좀 단정한 이런 글씨체 이런 거와는 달리 새로운 품격을 이루었고 또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주 운영 또는 리더 격으로 활동하면서 문교부예술위원 등등등 문예계의 중심에 있었고 또 후기에는 간간히 또 민의원 또는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탁본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소전 선생님 글씨를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 보면 거의, 물론 이게 금성문이긴 하지만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의 그 사당 앞에 사육신들의 각 6분들의 묘를 이렇게 한글, 한문, 그리고 또 전서 이렇게 새긴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장에 옆에 그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8폭으로 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조선 후기 궁에서 쓰는 단정한 궁체 또는 조선 초기, 15세기 한글 초기의 글자인 판본체, 흔히 그걸 오래된 글씨체라고 해서 고체라고 합니다. 이런 고체 글씨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류 속에서 소전 선생은 한글 글씨의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조형적 미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서단의 리더격으로, 한글서의 리더격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평부는 소전의 지도 아래 그의 서풍을 익혀서 1963년 소전 문화에 들어간 지 3년째 되는 해 입선을 하였고, 이듬해도 용비어천가로 입선하였고, 1963년에 평보가 글씨를 써서 스승 소전 선생에게 보낸 인연왕후 귀문이라는 대폭 글씨에 그런 영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입니다. 당시 보냈던 소전 선생의 주소지를 쓴, 그래서 그리고 평보 선생이 자기 발신지 주소를 쓴 이런 병투까지 함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한글체가 소전 선생으로부터 초기에 평보 선생이 익혔던 한글 고체의 변형 글씨입니다. 글씨의 자형을 색다르게 하고 약간 변형을 준다는 말이죠. 획법에 있어서도 딱딱한 판본체의 글씨체에 비해서 붓으로 쓰는 선질, 붓으로 쓴 선질의 기운을 나타낸 이런 글씨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성과들이 이제 한 단계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1965년에서 6년, 7년에는 국전에 작품을 내어서 특선의 연거부 당선되게 됩니다. 물론 당시 국전의 그 지휘부에 소전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의 수제자로서 관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도 상당히 좋아서 계속 특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첫 특선 때 스승인 소전 선생이 자신의 명함에 아래와 같이 써서 평부를 격려했다라는 이런 명함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축하하네, 더욱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게 서희환 군 책상을 보낸다, 이런 귀화 이런 뜻으로 이런 만년필 글씨로 축하의 표현을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보의 이러한 노력은 1968년 34세 때 제17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소회부는 물론이요, 전체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시는 이은상의 시, 한글 시죠. 시조에 가까운 조국강산이라는 게 내수로 되어 있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수가 이겁니다. 별에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 오직 여기뿐. 심장에 더운 비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써서 국선 대상, 특히 서예 부분에서 대상이 나오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라 이게 신문 제일 앞에 이렇게 실려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평보의 수상작이 스승 소전의 글씨의 서풍과 너무 흡사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워낙 흡사합니다. 네. 글자의 자형, 그리고 짜임, 그리고 획법, 네. 특히 이렇게 글자를 변형하는 그런 소전의 그런 한글체 기법에 뭐 그대로 반영해서 이게 스승의 글씨인지 이게 제자의 글씨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특히 여기 미술에 있어서의 정형, 우리가 그거는 원래 그 물건은 그렇게 생겼을 거리라고들 생각하는 정해진 형태가 있잖아요. 문자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술에 있어서는 그거를 변형을 시킵니다. 예, 그걸 흔히 영어로 deformation, 원래 용어는 d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술에 있어서는 아주 흔하게 쓰였던 요소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한글 고체에 원래 장중하고 건정한 이런 글자체에 새로운 필법과 짜임의 기법을 가미한 그런 겁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평본은 수도여자 사범대附属중학교 미술교사로 전부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그 부상으로 세계 일주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을 그대로 이게 가리개로 쓴 겁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조금씩 이게 원래 거거든요. 원래 거 윗부분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만큼 하여튼 글자의 특히 변형에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구사했던 시기가 바로 이 국전 당선 시기에 그 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고 선생의 글씨를 뭐 작품도 많지만 이렇게 착 줄여서 말씀드리면 1967년 소존 문화에 들어가서 20대 후반이죠. 들어가서 한 30대 정도, 한 10여 년 동안 소존의 글씨를 흡사하게 구사했던 요 시기, 그러니까 뭐 중년도 아니고 한 작년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0대 글씨에 들어가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기. 그리고 이제 후년의 시기로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위는 소전의 한문 글씨입니다. 아래는 평보의 한글 글씨인데 글자의 짜임이나 선질이 거의 같죠.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한글만 놓으면 더 비슷하고요. 이때 스승의 글씨의 그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아마 소존선정 선생이 그런 한글 고체를 저러한 새로운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평생을 해왔던 그 뭐라 할까요? 그 결과물을 평보 선생은 거의 한 10년 안에 다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쑥 이렇게 빨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평보 선생이 크게 장수하지는 못하셨고 61세에 돌아가셨지만 짧은 시기에 스승으로부터 집중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선배 또는 스승의 그런 어떤 성취된 내용들을 짧은 시일 내에 수행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67년 그 대통령상 수상작 이후 아마 국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작을 갖고 그렇게 논의된 적도 차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비슷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도 당연히 많이 들었을 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이걸 어떻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노력하고 아마 이렇게 탐색했을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였냐? 바로 한글 고체, 즉 15세기 조선 초기 훈민정음의 창제 이래로 초기에 간행된 판본체 글씨에서 그 근원, 원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1446년 나온 훈민정음, 흔히 훈민정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풀이를 말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조선 이태조의 조상과
태조와 태종을 찬미하는 용비어천가 노래죠. 그런 또 월인청강지고 부처님의 덕을 찬미하는 거죠. 또 동국정원이라는 의문서가 있습니다. 한자 의문서인데 거기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어서 한글 글 자체가 아주 많아서 좋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석보상절입니다. 석보상절 등등 이러한 조선시대 초기 15세기 한글 판본체, 고체라고 그랬죠. 보이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클래식한 거죠. 고전적이고 예스러운 그런 품격으로 바탕으로 하여 한글 글씨의 연원을 탐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흔히 아주 미려하게 발달한 궁체는 정자체 또는 흘림체로서 필사체용입니다. 이렇게 붓으로 쓰기 편리하게 많이 만들어서 진화된 거고, 그 이전에 그 근원을 올라가면 초기 훈민정음을 비롯한 고판본체, 그 판본체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평본은 이러한 점액과 운필을 간략히 하는 간필법 또는 질박하면서도 굳센 필선을 나타내는 이런 운필을 구사함으로써 이 시기로부터 가히 이제 평보체답다라고 할 만큼 자신만의 새로운 경지를 이뤄냅니다. 이때부터 스승 소전과는 다른 평보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또 조선 후기 궁체의 그 미려한 것과 달리 흘림체에 있어서도 마치 무슨 신경 쓰지 않고 쓰는 듯한 무작위에 또 천연스럽고 붓이 막 치달리는 듯한 분방한 이런 필지를 구사함으로써 서예의 한글 서예의 신미적 새로운 이런 장르를 열었던 분입니다. 당시에도 한글 글씨체의 궁체는 그 단함이 그 목적이어서 그것도 단하게 쓰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랜 수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보 선생은 그거를 다 이렇게 깨고 아주 무심하게 자기적이지 않게 무작위의 어떤 그런 아주 막 치달리는 듯한 쾌속한 필법으로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글 서예의 영역을 고판본체로서 새롭게 열고 또 특히 한글 흘림체로서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개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흔히 보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풀이말을 그러니까 용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게 좀 서울 간송미술관에 지금 유일본으로 이렇게 전하는 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기역, 니은, 감, 콩 이런 것들이 판본으로 새겨 쓰니까 채 2cm가 안 되는 작은 글자죠. 그리고 저는 칼로 목판에서 새겼기 때문에 글씨가 반듯하죠. 가지런한 겁니다. 특히 한자의 도장글씨 전서체의 획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고 이런 거. 이거는 조금 앞서 훈민정음은 획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데는 약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붓끝을 감춰서 가는데 이런 거는 그냥 툭툭툭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한자의 예서필법과 비슷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 여기 이거 안 고쳤네 죄송해요. 여기 동국정원 여기 동국정원 이건 석보상절 이런 것 등등에 보이는 저는 글씨체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글 판보체의 원형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거기에 글자의 변형과 선질의 다양함을 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전 선생님이 70년대 정도부터 아주 다양하게 구사했던 30대에서 40대 초에 걸쳐서 했던 작품들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전시장에 걸려 있는 걸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글자의 짜임, 그러니까 짜임을 변형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가독성, 읽을 수 있는 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저런
변형을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에 복된 누리라고 할 때 복자도 거기에 모음 오도 가운데다 찍어야 되는데 약간 저쪽으로 찍었죠. 이런 변형. 또 회계에 있어도 가늘고 길고 날카롭고 거실거실한 이런 질감. 그게 선질이거든요. 네, 그런 필선의 질감, 좀 텍스처를 이렇게 주는 등 다양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후년 시기로 가면 이렇게 정중하게, 그죠? 단중하게, 그리고 획이 좀 더 후중하게, 후중한데 중후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15세기 판본 중에서 초기 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그죠? 용비어 청과 같은 그런 전서나 예서의 그 고법을 가미하고 다 좀 더 단중한 이런 글씨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가 말로 정말 병고체의 그만의 이제 세계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서해안 선생이 1995년에 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1995년작으로 이렇게 전칭되어 전후하는데 제일 마지막 작품으로 한병군 음담연사무소에 걸린 내고장 사랑이란 이런 글씨가 그가 제일 노년에 지향했던 어떤 한글 고판본체의 글씨의 어떤 종당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획도 굵고 그리고 곧긴 곧대 곧기만 하지 않은 그런 글씨체에 필에게 질감을 더해서 중후한 그런 필세를 가져갑니다. 아마 초기 젊어서 소전 선생님이 배웠던 아주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쁘기도 하고 단아한 이러한 정제로운 글씨로부터 이렇게 후년으로 갈수록 점점 고판본체의 글씨를 가미해서 이렇게 중후하고 단중한, 단중하죠. 단정하고 중후한 이런 글씨풍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병고 선생님의 이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 1972년 병고 선생님은 수도여다 사범대학 아까 그 부석중학교에 교사로 있었죠. 거기에 회화과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1994년 60세까지 봉직하면서 서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십니다. 뭐 전국 대학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운영 등을 비롯한 서예 관련 또는 미술 관련 심사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널리 하셨고요. 또 이에 1977년에는 한글 서예에 대한 공로로서 국무총리상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 병고 선생은 한글 글씨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소견을 몇몇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988년 예술의 전당 개관과 더불어서 국제 현대 서예전에 출품한 서예정신을 쓴 글이 있습니다. 본디 서예술의 펼쳐 이룸에 고전을 바탕으로 그 높은 격조에 이뤄 그것을 터득하는 것이니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글씨의 연원으로의 끈질긴 해임, 생각하는 거죠. 더듬은 계속 만져서 써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형상 속에서의 서예술의 가치는 무한한 신비가 숨쉬고 영원선을 갖게 하려면 또한 의도적이지 않는 무념의 상태, 또 질박하고 그 원초적인 원래의 모습, 그 소박함을 그 소박함의 위대성을 배워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뭐 짧은 글이긴 하지만 서예 작가로서 그 서예의 기본 정신을 아주 요명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올간서에 실린 서작의 기본 정신이라는 데서 유사한 글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도 뭐 서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지만 요 두 글이 제 보기에는 상당히 평보 선생의 어떤 뭐랄까요? 서예술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디 작가 정신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분신을 탄생시키는 글씨를 쓰는 그런 태도와 직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가짐 제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겉과 속, 겉은 속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숨은 생명체를 끌어내는 길로서 있어야 하며 이게 어렵게 존재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 우리가 존재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뭐하고 있는 이것이 궁극에는 겉과 속의 합일치로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글씨의 겉모습과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의 속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고 안팎이 부동하지 않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또 그와 함께한 사람의 작가도 존재될 것이다. 겉과 안이 같아야 되고 그것과 함께 작가의 사람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탄생시키지만 그 작품이 작가를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가치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있음에 내가 있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있는 거는 그 작품을 쓰는 사람의 속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언행일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랬으나 행동이 다르거나, 그죠? 쉽게 해서 글씨는 이렇게 썼느나 그런 사람들의 눈에 부응하기 위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글씨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쓴다. 아주 당연한 일치입니다. 이런 글로서 자기의 어떤 작품 표현을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서예 정신에서는 평보 선생은 고전을 터득해야 된다. 모든 것을 새로운 푸대를 새롭게 담으려면 예로부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거치면서 클래식으로서 이루어졌던 원천적인 것을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터득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글씨를 끊임없이 헤아리고 생각하고 더듬고, 더듬는다는 실제 이렇게 더듬을 무자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만져보고 써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서예 무한한 신비가 영원하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무념. 의도하지 미리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연습과 수련을 바탕으로 팔이 가면 내 마음이 가듯이 이렇게 무념과 또 소박, 질박, 다 통합니다. 이런 것을 그 위대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평보 서예의 가장 중요한 뜻으로 여겨지는 공자가 말씀하신 문질빈빈 연후 군자의 경지에 닿습니다. 저 문질빈빈이라는 것은 문은 꾸밈을 얘기하고요. 질은 바탕을 얘기합니다. 꾸밈과 바탕이 빈빈 잘 어우러진 뒤에야 진정한 군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글씨에 대입하면 그죠? 글씨와 꾸밈과 또 글씨의 그 바탕, 연원이 잘 어우러져야 그게 진정한 군자다운 글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서작의 기본 정신에서 평보는 작가 정신과 글씨를 쓰는 태도가 서로 이렇게 상호 직결된다면서 작가와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담글지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그 시에 생명체로서의 활력을 지니게 되려면 바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위에서 말했던 문질빈빌 연우군자와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상통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전과 평보, 이 스승과 제자는 당시 한자 서예의 주류 속에서 한글 서예에 주력하고 힘을 쏟고 또 글씨에서의 한글이 갖고 있는 단조로운 짜임과 점액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평보는 초년에 스승 소전에 정제되고 문체가 나는 아주 꾸밈이 좋습니다. 예, 이런 서풍에서 벗어나 이거를 익힌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야지 작가로서의 발전이 있잖아요. 꾸밈 없는 질박함과 생동감을 더하고 또 무작위에 자기가 없는 분방한 빛으로서 한글 흘림체도 구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풍년비들에서라는 고체의 아주 무념, 무작위에 굿이 가는 대로 툭툭 쓰는 저런 질박한 저런 필치와 양쪽 협서로 써 있는 저런 행서 흘림체 한글에서 그러한 경지가 잘 드러납니다. 마치 이는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한글 서예의 새로운 시대를 기해했던 한평 출신의 명필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평보의 작가 정신은 흔히 요즘 예술의 대중화와 함께 더불어서 서예술의 미학적 영역을 넓힘에 있어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한 조력을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한글 서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보는 1961년 20세대 때 소전의 문화에 들어갔던 때를 취임해서 아마 평보라고 좌우한 듯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승 소전이 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평보라고 하는 보기 드문 이런 호는 아마 고향 한평의 그죠? 한평은 모두 다 평안하다, 평온하다는 뜻이죠. 한평. 그 평자를 따온 듯 합니다. 그 뜻은 평보, 평상의 순탄한 그런 걸음으로 새겨집니다. 또 이를 연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평보청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탄하게 이렇게 앞으로 차근차근 가서 나중에 재상의 자리, 청운의 자리에 오른다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듯이 아마 한 걸음씩 일보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지향하는 높은 그 이상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상상이 됩니다. 평보가 수도여자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시절이었던 1971년 주간경향 마이 리빙이라고 하는 들의 한글 서예가 서예환이라는 기사에 스스로 얘기하기를 쉬지 않고 달리지 않고서 서지도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호마저 평보라 지었다고 하는 기자의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죠. 서두르지도 않고 그런다고 서서 그냥 가만 쉬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자신만의 이상을 향해서 차근차근 매진하는 그의 모습을, 그의 뚝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평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쪽에서 미개척 분야인 한글 서예의 예술적인 경지를 확고하게 세운 면모,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교수로서의 평보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여자사범대학 창립자 대양 주영아 박사는 교육으로 나라를 찾고자 해서 기독교 정신과 세종대왕의 훈민 정신을 학교의 기본 틀로 이렇게 삼아서
학교를 초기 학교들을 개설합니다. 이제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수저여자 사범대학 이제 2년제 초급대 나중에는 수저여자 사범대학 4년제로 확장하게 됩니다. 병보 선생이 수저여자 사범대학 미술 전공 교수로 들어가게 된 때는 이미 대학으로 편제가 4년제 편제가 됐던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동고 어린이공원 가는 쪽에 군자동에 서울에 그 캠퍼스가 있죠. 특히 이 주영호 박사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훈민 정신을 기치로 한글 교육과 국어 교육에 굉장히 힘썼고 또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한글 서예에 주력했던 소전 손재인 선생님과 아마 친분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평보 선생이 대통령상을 계기로 수도여사세 부속중학교 교사가 됐고 나중에는 수도여자 사범대학 미술과 교사로 이렇게 임용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1994년 60세까지 교수는 65세가 정년입니다. 5년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 이사장이었던 주영호 박사의 아드님이 새롭게 이제 바톤을 이으면서 이때 학교 내 이제 문제로 인해서 님께서 학교를 정년 5년을 남기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 병보 선생에 대해서 1953년생인 원광대학교 마선주전 교수의 전언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마선주전 교수가 학생 시절에 대학미술에서 금상을 탔던 모양이에요. 당시 심사위원이셨던 주도적인 심사위였던 평보 선생님한테 그래도 이제 발표가 난 뒤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선군이가 내 자네 알지 워낙 마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시를 잘 썼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게 나 바둑 좋아하니까 한번 바둑 주세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당시 평보 선생은 연구실에 순닭지로 만든 순지 있죠. 이렇게 섬유질을 막 으깨 갖고 한 화선지 같은 고운 발이 아니라 좀 거친 순지를 잔뜩 쌓아놓고서 손준현 교수에게 순지가 오래가네. 왜냐하면 그게 화학 성분이 좋고 순수한 닭지로 됐기 때문에 생명력이 더 있죠. 발이 고운 화선지와는 다르지 하면서 자신의 글씨에 이런 질박한 순지가 알맞다고 하면서 한 바 있습니다. 아마 평보가 후년에 질박한 서풍을 구사하면서 거기에 맞는 종이 바탕으로 이런 순지나 또는 닭지의 그 섬유질이 이게 누럭누럭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 저런 고종지와 같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마 그것이 먹과 그죠? 종이 바탕과의 또는 자기의 어떤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소박하고 그 질감이 맞는 어떤 글씨에 가장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또 손주성 교수가 봤던 평보 선생의 인상은 이랬답니다. 키는 좀 작았지만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다부진 자세에 기질도 당당하고 음성이 굵고 두터웠다고 합니다. 평소 마수가 적어서 남 얘기를 거의 안 했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러지도 않았으며 특히 소전문의 제자들과도 그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친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마선주정 교수는 아마 내면이 엄정한 그런 군자다운 면모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1995년부터 초부터 몸이 급격히 쇠어진 평보는 결국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다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년에 그는 죽음에 대해 상당히 초연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면회를 일체 거절하고 또 곡기까지 끊었으며 행여 아주 치밀한 사람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만나가며 하면 그때 모랑 모금 입에 축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보는 한 해 전 1994년 60세 교수직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수도 사범대학의 어떤 학내 문제가 있었겠죠. 예. 이 일을 매우 아파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손주선 교수한테 얘기했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손주선 교수는 그 일이 병보 선생에게 큰 아마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는가.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맞으면 병세가 급변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랬던 것 같다고. 이건 추측입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암 판정을 받은 지 별로 안 되고 한 달 보름 남짓한 시기 4.19 날도 어떻게 희한하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서울시 성동구 능동의 자택에서 삶을 61세로 마감하셨습니다. 현재 평보에 지향했던 그 서예 미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긴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평보의 서예 미학에 비견될 수 있는 오래된 고전, 고전은 바로 논어와 같은,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가 논어에서 얘기한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두 번째 문단 중간쯤에서 논어하기 편에 말씨를 교묘히 하고 낯빛을 곱게 함에 있어 그 중에 어진 사람은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흔히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공자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말을 교묘하게 잘하거나 선량한 척, 우호적인 척하는 그런 표정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한 말씨와 낯빛은 사기꾼임을 경계하는 그런 공자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어를 좀 더 쉽게 논어 집주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라는 거는 좋다는 거고 영은 사실은 잘한다는 건데 특히 말씨를 좋게 하고 낯빛을 좋게 함으로써 꾸미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평보 선생의 글씨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그가 소전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초기의 글씨, 그건 소전 선생이 평생 한글 글씨에 자기 틀로 만들어낸 글씨인데 그 글씨는 꾸밈이 바탕보다 더 센 글씨입니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정제된 그런 글씨. 아마 소전 선생도 자신이 지향했던 글씨를 평생 저렇게 이루어내며 그것을 배웠던 평보 선생은 선생의 글씨를 배운 다음에 그와 똑같이 글씨를 써봐야 그는 평보의 글씨가 안 되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목표를 찾아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교원영색에서 벗어나서 바탕과 그 본래의 그런 고전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거랑 매우 상통한 얘기가 됩니다. 또 논어 공야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교묘한 말씨와 꾸민 낯빛, 지나친 공서는 공자의 제자였던 좌금용도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공자 나 또한 부끄럽게 해줍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또 즉 아첨하고 알랑거리고 하는 태도나 지나치게 공손한 거는 군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속으로 원망하면서 어느 사람을 원망하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1989년 서적의 기본정신에서 말함과 겉과
속이 다름을 경계했던 게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늘 그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또 논어온양편에 공자의 역구로서 사람의 성품을 비롯하여 시문서화 등의 여러 방면에 두루 적용되는 교훈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즉 공자 말씀하시길 바탕이 그 질이에요. 질. 꾸밈, 문체는 꾸밈입니다. 네, 화려하게 이쁘게 멋있게 꾸미는 거. 그것을 눌러버리면 그게 거칠고 촌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문체가 그러니까 꾸밈이 바탕을 누르면 그 원문에는 역사사자로 되는데 그게 거칠의 뜻입니다. 네. 거칠에 흐르게 되니 문체와 바탕이죠. 꾸밈과 바탕이 조화된 뒤에야 군자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네. 저거를 평보 선생은 소존 선생을 통해서 문체를 짧은 시간에 아주 뭐랄까 이렇게 100% 흡수한 거죠. 근데 그쪽으로만 가면 글씨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편인 바탕, 즉 질을 채워가는 것이 평보 선생의 한글 서체의 종당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젊어서 배웠던 문체와 저희가 작년 후년에 지향했던 바탕을 섞음으로써 스스로 군자다운 글씨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외에도 글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평보 선생의 그런 서예 미학과 관련된 고전적인 글들을 뭐 당나라 서보의 글에서 당연히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논에서 얘기했던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든가 문질빈빈 연우 군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 그의 평보 선생의 서예 정신, 서예 미학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꾸밈, 겉모습, 사람의 겉모습, 글씨로서는 그렇게 쓰여진 상태죠. 또 그리고 바탕, 속마음, 그죠? 이거는 뭐냐? 글씨에 숨겨져 있는 뜻, 필의입니다. 필의가 잘 어우러진 뒤에야 바로 사람으로서는 이상적인 인격체가 될 것이요. 글씨로서는 조화로운 군자다운 글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여러 개 있는데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나라 선거정이라는 사람의 서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건데요. 평자들이 이르기를 저 장지, 종효, 왕이지, 왕언지 같은 중국 고대 한나라, 위나라, 동진시대에 유명한 네 분의 명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금의 서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옛날에 미치지 못하니 옛날은 질박했고 오늘은 저거 고우고 이쁘고 이쁘장하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질은 똑같은 바탕이고요. 연은 뭐냐? 꾸밈입니다. 문체입니다. 네. 연하기 때문이다. 무릇 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일어나고 연이라는 것은 세속으로 인해서 바뀌기 마련인데 비록 초기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로 마침내 그 말을 우리의 말을 적을 수는 있었지만 시대에 따라서 순하고 탁함이 바뀌게 되고 문과 질, 즉 문체와 질박, 바탕이 여러 번 변천하게 마련이니 사물의 이치가 늘 그럴 것이다. 귀중한 것이란 뭐냐? 옛날이 시대에 따라 옛날이 그 후대에 어느 시대가 돼도 어그러지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폐해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른바 꾸밈과 바탕이 조화된 뒤에야 군자라고 하는 문질빈빈 연우 군자라고 하는 내용을 당나라 송과정이 공자의 말씀을 비롯해서 저기다가 인용한 바 있습니다. 더 풀어준 거죠. 글씨로. 이것이 저는 평보 선생이 지향했던 서예 미학을 옛 고전, 경전과 같은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연 영색은 선인, 그죠? 교묘한 말투와 아주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낯빛은 그런 걸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보기 드물다. 거의 없다. 예? 문체와 바탕이 잘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문체, 세련됨, 숙달됨, 그리고 질박함, 이런 것을 갖춰서 잘 조화된 글씨여만 군자다운 이상적인 글씨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풀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냥. 또 송가정은 글씨 합습 단계를 세 시기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분포, 기초비법, 분포, 획을 어떻게 잘 분포시키는 거죠. 처음에 글씨 배울 때는 획과 획 사이도 제대로 긋기 어렵잖아요. 그 기초비법을 배워요. 근데 그거를 잘 익힌 다음에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좀 까불어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지멋대로. 예. 막 삐뚤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험절입니다. 예. 거칠고 험악하고 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험절을 다 배우고 뒤에는 아니다. 옛날에 처음에 배웠던 초보의 그 분포를 배웠던, 응? 예.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는 가로획은 평평하고 세로획은 곧게 긋기도 어렵잖아요. 그 평정을 배워요. 그러다 그것을 다 안 다음에는 글씨가 이제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막 줘요. 그러다가 그 변화의 한계에 부닥치면 결국 다시 평정으로 돌아가긴 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는 평정은 옛날 처음에 배웠던 그 평정과는 다르며 그때쯤 되면 모든 것을 회통하게 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글씨와 사람이 다 같이 늙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서구로.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병보가 처음은 소전의 서풍을 따르면서 세련되고 정제된 글씨를 배웠고 국전에서 대통령산 이후로 새로운 자기만의 서풍을 구사하기 위해서 옛 판본체로 돌아가서 그 원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질박하고 무작위의 피치를 구사한 50세 이후에 훈련기가 됩니다. 초기는 고운 것, 그죠? 또 꾸밈을 따랐고, 또 중기, 작년 시기에는 변화의 험절을 따랐고, 후기에는 질박한 핀치와 천혜의 짜임으로 앞서 얘기했던 문질빈빈 연우 군자의 경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병보 선생의 글씨에 나타난 서예 미의 그 요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그 국문학자에는 연세대학교 이가완 선생이 1900 선생의 글씨가 있습니다. 평보에게 평보라고 이렇게 써준 글씨입니다. 이거는 1990년 평보 선생이 난초를 그려갖고 그 사이에다가 뒤에다가 공제 윤두서의 시를 써서 뒤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가완 선생에게 이렇게 보냈더니 그 보답으로 연민 이가완 선생이 평보라는 대자 예서를 써주고 그 좌우에 아래 같은 짧은 글을 써줬습니다. 평보가 난 한 폭의 공제의 윤두서의 시를 제하여 어리석은 나에게 보내왔다. 그 자유분방한 그런 필치는 실로 장주, 장자, 자연주의자 장자가 이른바 해이방박의 경지이다. 이 두 글자로서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기서의 해이방박이라는 것. 이게 그때 준 서예관의 글은 아닌데 이게 난초 그림입니다. 저런 식으로 아주 분방하고 아주 생략하고 한 이런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연민 이가온 선생이 그래서 장자가 말했다는 회의 반박은, 회의는 옷을 이렇게 벗어 제키는 겁니다.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한 자세로 다소 어떻게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쭉 뻗고 벌리고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고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방임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임금이 화사, 즉 그림 그리는 화원을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할 때 간섭하지 않고 야, 네 멋대로 그려라고 하는 그런 방임적인 내용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전하며, 또 도교 인물들이 추구했던 자연 본래의 사상적 경계도 되었습니다. 또 필선, 색채, 정치 이런 것들을 천연스러운 조화의 뜻으로 역대 소화론에 아주 자주 등장하면서 순수한 예술 창작의 경지를 대변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해의 반박. 반박이라는 게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늘어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의 반박이야말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평보 선생이 노년에 추구했던 무작위의 질박한 필선과 끄민 없는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게 쑥쑥쑥 나가는 천이 무공한 그런 그의 짜임, 점의 운필과 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한글 글씨에 주력하고, 소선생님 사진입니다. 후년에 스승 소준으로부터 그의 평생을 바쳐온 한글씨의 요체를 젊은 시절에 수용한 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무작위의 질박한 필치와 점액으로서 자신만의 서풍을 이루어낸 평보 선생의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과 그 성과는 20세기 한글 서예사에서 단연 우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시장에 평보 선생 외에도 스승인 소전 선생의 글씨, 그리고 평보 선생보다 나이가 위인 일중 김충현, 시안 백일기 등등 여러분의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는 소전의 제자이면서도 소전의 글씨에 절대 머무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 고판본체의 연원을 쫓아 15세기 한글 글체의 그 원료를 깊이 익히고 터득함으로써 자기만의 한글 판본체, 고체 서풍을 이뤄낸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20세기 근대 한국 서예사를 얘기할 때 특히 한글 부분에서 소전 선생이 이뤄낸 거에 그 다음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어야 될 분이 61세로 이승에서 삶을 마감하신 평보 선생의 한글 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